나는 그날 밤 내가 발을 디딘 좁고 오래된 골목이 이렇게까지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줄 몰랐다. 술에 취해 있지도 않았고 누군가의 농담처럼 가볍게 넘길 수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 밤의 기억은 지금도 내 몸을 움켜쥐듯 차갑고 무겁게 남아있다. 당시 나는 27살,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평범한 사람이었다. 원래 나는 술을 자주 즐기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회사에서 꽤 중요한 미팅이 있었다.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가 길어졌고 마침 회사 선배가 서면 뒤쪽에 조용한 여인숙 같은 데서 묻고 가라며 웃으며 건넨 말이 그 모든 걸 시작하게 만들었다. 그 골목은 서면 번화가 뒤편에 있었다. 환한 네온 사인이 사라지고 몇 걸음만 들어가면 축축하게 젖은 공기와 기묘한 정적이 골목을 감쌌다. 간간히 술집 여종업원으로 보이는 여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는 묘하게 힘이 없고 기계적으로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순간 나는 내가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할 세계로 발을 내딛는 기분을 느꼈다. 낡은 여인숙 간판이 보였다. 희미한 백열등 하나가 간신히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불빛은 마치 오래된 영화 필름이 튀듯 불안정하게 깜빡였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은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술 냄새,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시큼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주인으로 보이는 노파는 말없이 나를 훑어보더니 작은 키를 흔들며 방 하나를 내주었다. 2층 끝방 혼자지? 그 목소리는 기묘하게 낮고 쉰 기침 뒤에 흘러나오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 열쇠를 받았다. 복도는 어두웠다. 형광등이 몇 개 달려있었지만 절반은 꺼져 있었고 켜진 등마저 불이 약해 긴 그림자를 늘어뜨렸다. 2층 끝방에 다다르자 문은 생각보다 무겁게 열렸다. 방 안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탁자, 그리고 깨끗하지 않은 듯한 시트가 덮여 있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는데도 바깥에서 묘하게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저 술집에서 떠드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그 소리가 이상하게 변해갔다. 분명히 여자의 웃음소리였는데 울음과도 비슷하게 이어졌다. 웃다가 울고 울다가 다시 웃는 소리. 그 소리는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반복되었고 마치 누군가를 따라오라고 유혹하는 듯했다. 나는 애써 무시하려고 했다. 이상한 동네니까 별일 아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몸이 눕자마자 시트 아래서 미묘하게 축축한 느낌이 전해졌다. 손끝으로 만져보니 마치 오래된 물 얼룩처럼 젖어 있었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했다. 그때였다. 벽 너머에서 쿵쿵 하는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 손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너무 닮아 있었다. 처음엔 옆방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곧 소리가 이동했다. 벽에서 천장에서 물, 심지어 바닥 밑에서까지 쿵쿵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일정한 박자, 마치 누군가가 나를 둘러싸고 안으로 들어오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숨이 막혔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시계를 보았다. 새벽 2시. 전화기를 손에 쥐고도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몰랐다. 괜히 경찰을 불렀다가 창피만 당하는 건 아닐까? 이곳 주인에게 말했다가 오히려 이상한 상황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내가 고민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방 문 손잡이가 덜컥하고 흔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문은 잠가두었는데도 손잡이가 천천히 반복적으로 움직였다. 마치 누군가가 안에 있는 걸 확인하려는 듯. 그 순간 내 귓가에 아주 가까이서 여자 목소리가 속삭였다. 나 좀 들어가면 안 될까?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방 안에서 바로 내 옆에서 들린 것 같았다. 그런데 방 안에는 나 혼자였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문 쪽을 바라보았다. 방문 아래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스며들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성냥불을 켜놓은 듯한 붉고 작은 불빛이었다. 그 불빛은 손가락만 한 크기로 움직이며 문틈을 따라 천천히 흔들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그 순간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내쉴 수 없었다. 그때 또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분명히 방 안 내 바로 등 뒤에서. 춥지 않아? 이불 덮어줄까?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단지 창문 쪽에서 바람 같은 기운이 느껴졌을 뿐. 그런데 그 바람은 창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불어오고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휴대폰 불빛을 켜들고 방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때 침대 머리맡 벽에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듯한 흔적.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절대 갖지 마라. 그 순간 방 밖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었다. 2명, 3명,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겹쳐서 복도 가득 울려 퍼졌다. 그 웃음은 분명 즐거운 웃음이어야 했지만 내 귀에는 기괴한 합창처럼 들렸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급히 짐을 챙겨 문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열쇠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분명 잠갔던 자물쇠가 엉켜버린 듯 손잡이는 헛돌기만 했다. 복도에는 웃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마치 수십 명의 발소리가 함께 몰려오는 것처럼. 나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당겼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열쇠가 풀리며 문이 열렸다. 복도로 뛰쳐나가자 불빛은 꺼져 있었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고요만이 가득했다. 나는 정신없이 계단을 내려와 1층 로비로 향했다. 그런데 카운터에 있던 노판은 온데간데 없고 불이 모두 꺼져 있었다. 분명 내가 들어올 땐 켜져 있던 전등마저도. 그리고 바로 그때 내 등 뒤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벌써 가?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거리로 뛰쳐나왔을 때 새벽 공기는 차갑고도 축축했다. 나는 온몸에 땀이 젖어 있었는데도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길은 고요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술에 취한 사람들과 네온 사인이 가득했을 거리였는데 지금은 모든 불이 꺼지고 골목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적막했다. 나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등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이 더 선명해졌다. 발소리는 분명 나 혼자였다. 하지만 내 그림자는 하나가 아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내 그림자 옆에 또 다른 그림자가 더 씌워지듯 겹쳐 나타났다. 숨이 막히듯 답답해진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낯선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웃지 마. 아직 못 나갔어. 나는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화면은 꺼져 있었고 통화 기록에도 아무 흔적이 없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던 중 우연히 근처 경찰 지구대를 발견했다. 불빛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안도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관 한 명이 졸린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급히 상황을 설명했다. 여인숙에서 들은 이상한 소리, 여자 목소리, 문틈의 불빛, 그리고 방 벽에 새겨진 글귀까지. 경찰은 한참 나를 뚫어지게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그 여인숙 서면 뒤편 오래된 골목에 있는데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경찰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거기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예전부터 실종 사건이 많았어요. 특히 술집 아가씨들이. 손님하고 같이 들어갔다가 그대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고 혼자 들어가더라도 다음 날이면 보이지 않았다더군요. 나는 숨을 삼켰다. 경찰의 말은 농담 같지 않았다. 그는 내 얼굴을 확인하듯 다시 보며 덧붙였다. 몇 년 전에도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 하나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그 여인숙이에요. CCTV엔 분명 들어가는 장면만 찍혔는데 나오는 장면은 없었죠. 그리고 이상하게 그 방에 묵었던 다른 손님들 중 일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순간 머리가 핑 돌았다. 내 귀에 들렸던 그 웃음, 내 등 뒤를 따라붙던 그림자, 그리고 귓가에 속삭이던 목소리. 그것들이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경찰에게 그 여인숙을 당장 조사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여러 번 확인했어요. 방도 다 열어보고 지하실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아무 흔적도 없었어요. 그냥 낡고 허름한 여인숙일 뿐이었죠. 이상하게 신고가 있어도 증거가 남지 않아요. 그러니 그냥 모르는 게 나아요. 그 말은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경찰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두려움에 젖어 있었다. 마치 그곳에 대해 더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듯한. 나는 지구대를 나서며 다시 골목을 돌아봤다. 여전히 그곳은 조용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안에서 내가 겪은 것은 현실이었다. 며칠 뒤 회사 일로 다시 서면을 지나던 중 나는 우연히 그 골목 앞을 지나게 되었다. 괜히 발걸음을 멈추고 여인숙 간판을 바라보는데 마침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붉은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모습. 그녀는 내 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웃었다. 그 웃음은 분명 내가 여인숙 방 안에서 들었던 웃음소리와 같다.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런데 그 순간 옆을 지나던 노점 아주머니가 나를 툭 치며 말했다.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나는 숨이 막혀 고개를 돌렸다. 다시 여인숙 문 앞을 보았을 때 그 여자는 사라져 있었다. 아주머니는 못 본 듯 내 눈치를 보더니 조용히 중얼거렸다. 거기 귀신 본 거 아니에요? 다들 밤에 저기선 여자 웃음소리 들린다고 하던데 옛날에 술집 아가씨들이 많이 묵었거든.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하게 여인숙 근처만 가면 여자 그림자를 본 듯한 기분이 들었다. 골목 끝에 버스 창밖에 심지어 회사 화장실 거울 너머에서도 그리고 매번 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낮게 혹은 크게 혼자일 때나 사람들 속에서도 나는 점점 불안에 잠식되었다. 혹시 그날 내가 여인숙에서 뛰쳐나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 어쩌면 지금도 나는 여전히 그 방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그 의심은 결국 나를 다시 그곳으로 이끌었다. 두려움에 휩싸였으면서도 나는 답을 확인해야만 했다. 여인숙 안에서 들은 목소리, 경찰이 말한 실종 사건, 그리고 내 눈앞에 나타났던 붉은 원피스의 여자. 모든 게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직감이 나를 다시 그 골목으로 발걸음 옮기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낡은 여인숙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여인숙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발걸음을 옮기고 싶지 않은데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안으로 끌어당기는 듯했다. 차갑게 식은 문고리를 잡는 순간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다. 문은 오래된 나무 문인데도 기묘하게 무겁게 열렸다. 안은 변함없이 축축한 공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오래된 전등은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뿌렸다. 카운터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난번에는 노파가 앉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빈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갔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계단이 삐걱거리며 신음 같은 소리를 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몇 장은 술집에서 웃고 있는 여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여자들의 얼굴은 모두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마치 시간이 사진 속에서조차 그들을 지워버린 듯. 2층 복도에 들어섰을 때 나는 알았다. 여긴 여전히 무언가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그 시선은 차갑고 무겁게 내 몸을 짓눌렀다. 나는 지난번에 묵었던 끝방 앞에 멈췄다. 문고리는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미세하게 소리가 들려왔다. 킬킬거리는 웃음, 낮은 속삭임,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흐느낌. 심장이 쿵쿵 뛰며 갈비뼈를 두드렸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자 이번에는 저항 없이 쉽게 열렸다. 방 안은 어두웠다. 하지만 곧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침대 위에 흩어져 있는 여자들의 신발들이었다. 구두, 슬리퍼, 하이힐 모두 낡고 먼지가 덮여 있었다. 어떤 것들은 피처럼 보이는 얼룩이 남아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쾅 닫히며 잠겼다. 열쇠도 없는데 안에서 잠긴 것이다. 나는 문 손잡이를 미친 듯이 흔들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귓가에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왔네. 이제 같이 있어줄 거지? 나는 방 한가운데를 향해 불빛을 비췄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서히 나타나는 실루엣을 보았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였다. 얼굴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입술만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짙게 칠해진 빨간 립스틱. 그녀가 천천히 웃었다. 뒤이어 침대 밑에서 또 다른 손이 기어나왔다. 그 손은 마치 오래된 시체의 손처럼 창백하고 손톱은 길게 자라 있었다.
곧이어 바닥 틈, 벽 모서리, 심지어 천장 틈새에서도 여자들이 하나둘씩 기어 나왔다. 몸은 뒤틀려 있었고 얼굴은 흐릿했지만 웃음소리만은 또렷하게 방 안을 채웠다. 나는 공포에 질려 벽에 붙었다. 여자들은 나를 둘러싸며 속삭였다. 같이 마셔. 같이 춤추자. 여기선.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 내 눈에 벽에 새겨진 글귀가 다시 보였다. 지난번에 봤던 것과 같은 글씨체. 하지만 이번엔 다른 문장이 있었다. 웃으면 그 순간 네가 된다. 나는 필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웃지 않으려고,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여자들의 웃음은 점점 커지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는 더 집요해졌다. 입꼬리가 저절로 떨려 올라가려 했다. 그때 방 안에 있던 낡은 탁자 위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작은 사진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술집에서 찍힌 듯한 젊은 여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진 속 인물 중 한 명은 며칠 전 내가 골목 앞에서 본 붉은 원피스의 여자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여자들이 웃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모두 사진에서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지고 있는 듯. 사진을 진 순간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붉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내 앞에 다가와 낮게 말했다. 네가 우리를 기억해줘. 그래야 여기서 나갈 수 있어. 그녀의 눈빛은 공포보다 더 깊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 말이 진심임을 알았다. 그녀들은 단순한 유령이 아니었다. 어쩌면 억울하게 잊혀지고 사라져간 술집 아가씨들의 흔적. 세상에 기억되지 못한 채 여인숙이라는 공간에 갇혀있는 존재들. 나는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리고 단호하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웃음소리가 동시에 멈췄다. 여자들의 모습은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졌다. 그리고 문이 저절로 열렸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방 밖으로 뛰쳐나왔다. 복도는 고요했고 계단은 이전과 달리 무겁지 않았다. 하지만 내 뒤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속삭임이 따라왔다. 기억해. 그렇지 않으면 다시 불러낼 거야. 나는 온 힘을 다해 그 여인숙을 벗어났다. 밖으로 나왔을 때 새벽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한결 가벼웠다. 그러나 내 손에 쥔 사진은 분명했다. 그들의 흔적 그리고 내가 짊어진 약속. 나는 그 여인숙을 빠져나왔지만 그날 이후로 평범한 일상은 돌아오지 않았다. 새벽 공기 속에서 느꼈던 차가움이 내 안에 스며든 듯. 집에 돌아와도 회사에 앉아 있어도 늘 누군가가 내 뒤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무엇보다도 그 사진. 낡은 종이 한 장이 내 주머니 속에서 계속 무겁게 존재했다. 버리려고 해도 불태우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었다. 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사진 속의 여자들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 같았으니까. 처음엔 3명의 여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붉은 원피스의 여자, 짧은 머리의 여자, 그리고 눈숨이 예뻤던 여자.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사진 속의 얼굴이 더 늘어났다. 처음 보지 못했던 여자들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떠올랐고 그들의 얼굴은 마치 기억해달라는 듯 차례차례 드러났다. 나는 불안해서 도서관과 신문 자료실을 뒤졌다. 혹시 실종 사건 기록에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결국 낡은 신문 한 귀퉁이에 짧은 기사를 찾았다. 서면 인근 유흥업소 여성, 연이어 실종. 목격자는 마지막으로 오래된 여인숙에 들어갔다 증언. 사진 속 얼굴들과 신문에 실린 희미한 흑백 사진이 겹쳐졌다. 분명 그들이었다. 그 순간 내 몸에 전율이 일었다. 그들이 나에게 말을 걸었던 이유, 잊지 말라고 속삭였던 이유가 이제는 분명해졌다. 세상에 드러나지 못한 그들의 흔적을 단 한 사람이라도 기억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집에 홀로 앉아 있을 때였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 옆으로 또 다른 얼굴이 나타났다. 바로 사진 속의 붉은 원피스 여인이었다. 그녀는 창문 너머에서 미소 짓더니 입술을 천천히 움직였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 입모양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곧 올 거야.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사진을 꺼내들었다.
그러자 창문 속 그녀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 대신 사진 속 얼굴이 더 또렷해졌다. 마치 내 일상에 더 깊숙이 스며드는 듯. 이후로 내 삶은 무너져갔다.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다 보면 문서 사이에 낯선 여자의 사진이 끼어 있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뒤로 긴 머리 여자가 서 있었다. 심지어 집 욕실에서 물을 틀면 거품 사이로 웃고 있는 여자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다. 머리 한쪽에서는 이렇게 속삭였다. 이건 너의 벌이다. 네가 그 밤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보지 않았다면 그들의 기억을 짊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다시 경찰 지구대를 찾았다. 전에 만났던 그 경찰관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굳어졌다. 내가 사진을 내밀자 그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다. 이걸 어디서? 나는 여인숙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실은 나도 예전에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몇 년 전에 불태워 없앴어요. 이제 남아있을 리가 없는데. 그 말은 내 숨을 멎게 했다. 내가 가진 사진은 이미 사라진 것이어야 했다. 그런데 왜 지금 내 손에 남아있는 걸까? 경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에 사진을 다시 쥐어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절대 웃지 마세요. 그들이 원한 건 같이 가는 것이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경고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오래 바라봤다. 여자들은 여전히 나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웃지 않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펜을 들어 사진 아래에 이름을 써 내려갔다. 신문 기사에서 찾은 이름. 기록 속에서 알아낸 이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이름. 그렇게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자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무겁던 압박감이 옅어지고 공기는 마치 한숨처럼 가볍게 풀나갔다. 그때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마워.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웃음소리가 멀어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끝난 건 아니었다. 며칠 뒤 나는 서면의 그 골목을 다시 지나게 되었다. 여인숙 간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낯선 남자가 그 문 앞에 서서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순간 온몸의 혈액이 차갑게 식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거긴 들어가지 마세요. 남자는 의아한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때 여인숙 문틈 아래서 희미한 붉은 불빛이 스며 나왔다. 마치 그때 내가 봤던 것처럼. 그리고 그 속에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아주 낮게 흘러나왔다.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곳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웃음 또한 끝나지 않는다. 다만 누군가가 기억하고 누군가가 경고해야 할 뿐.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렇게 말한다. 부산 서면 골목 뒤편의 오래된 여인숙. 밤에 그곳을 지나게 된다면 절대 웃음소리를 따라가지 마라. 웃는 순간 그들은 너를 데려갈 테니. 나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다. 어두운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흔들리고 그 불빛을 따라가면 언제나 낡은 여인숙의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릴 때마다 웃는 여자들의 얼굴이 나를 덮쳐왔다. 잠에서 깨어도 그 웃음은 귓가에 남아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악몽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졌다. 사무실 회의 중에도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볼 때도 갑자기 내 옆에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점점 무너져갔다. 술로 잠을 재우려 해도 술잔 속에서 여자들의 얼굴이 일그러져 웃고 있었다. 나는 서서히 확신했다. 그들은 단순히 귀신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기억의 짐이었다. 어느 날 나는 서점에서 오래된 부산 지역 잡지를 뒤적이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다. 1960, 70년대 서면 유흥가의 실종 미스터리. 기사 속에는 당시 경찰이 사라진 술집 아가씨들을 수사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몇몇 목격자들은 그녀들이 마지막으로 뒷골목 여인숙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였다.
나는 이 사건이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실제 기록된 비극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기사 마지막 문장이었다. 여인숙 주인으로 알려진 노파는 실종 당시에도 수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끝내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행방은 묘연하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내가 처음 그곳에 들어섰을 때 맞이했던 노파, 쉰 기침 뒤에 흘러나오던 낮은 목소리.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살아있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여인숙을 지키는 문지기로. 그 사실은 내 정신을 더 옥죄었다. 나는 종종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특히 웃을 때. 어느 날 화장실에서 거울 속에 내가 갑자기 낯선 웃음을 짓는 걸 보았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고 그 웃음은 내가 아닌 그들의 것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깨부었다. 하지만 깨진 파편 속에서도 여전히 웃는 내 얼굴이 수십 개로 갈라져 있었다. 나는 점점 두려워졌다. 만약 내가 웃음을 허락하는 순간 그들이 나를 대신해 세상으로 나오는 건 아닐까? 내가 그들을 위해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곧 그들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그 의문을 지울 수 없어 나는 결국 한 사람을 찾아갔다. 예전에 자료를 찾다가 이름을 본 은퇴한 기자였다. 부산에서 오래 지역 사건을 취재했다던 그는 나를 보자마자 굳은 얼굴로 말했다. 아직도 그 여인숙이 남아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냈다. 그 안에는 당시 실사건과 관련한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인숙은 원래 술집 아가씨들이 임시로 머물던 곳이었어요. 손님을 데리고 오기도 했고 쉬는 공간으로도 쓰였죠. 그런데 가끔 거기 들어간 여자가 다음날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이나 다른 업소로 옮겨간 거라 치부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내가 만난 몇몇 업소 동료들은 분명히 증언했죠. 방에서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았다고. 그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면서 여인숙은 여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렸습니다. 노파가 뭔가를 숨기고 있었던 건 확실해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죠. 결국 사건은 묻혔고 여자들은 기록에서조차 지워졌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기억되지 못한 자들. 웃음을 강요당하다가 사라진 목소리들. 그들이 왜 내게 집착하는지 이제 알 것 같다. 나는 그들의 마지막 목격자이자 동시에 그들의 기억을 이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조심하세요. 그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기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당신 자신이 사라질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또다시 여인숙의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복도를 걸을 때 수많은 여자들이 내 뒤를 따르고 있었다. 웃음은 울음으로 바뀌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이렇게 겹쳐 속삭였다. 기억해줘. 그렇지 않으면 네가 우리의 자리가 돼야 해. 나는 땀에 젖어 깨어났다. 방 안은 적막했지만 내 책상 위 사진은 다시 변해 있었다. 사진 속에서 이번에는 내 얼굴이 희미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이제 나는 선택해야 한다. 끝까지 그들의 기억을 짊어질 것인지 아니면 웃음을 허락하고 그 자리에 갇힐 것인지. 며칠 동안 나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 낮에도 불안했고 밤에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여인숙의 복도가 내 눈앞에 떠올랐다. 복도 끝에서 노파의 그림자가 나타나 손짓했고 그 뒤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따라왔다. 나를 부르는 목소리였다. 나는 기자에게 받은 노트를 다시 펼쳤다. 손때 묻은 페이지에는 당시 사건을 기록한 짧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1969년 서면 유흥가 여종업원 실종 신고 12건, 1971년 동일 장소 관련 소문, 경찰 미확인, 1974년 여인숙 화재, 인명 피해 불명. 나는 마지막 기록에서 눈을 떼지 못해. 화재라니. 하지만 그 건물은 아직도 서 있었다.
왜 기록에는 폐허라 적혀 있는데 내 눈엔 분명히 운영 중인 여인숙으로 보였을까? 불현듯 소름이 끼쳤다. 어쩌면 내가 본 여인숙은 현실이 아니라 기억에 남아있는 여인숙일지도 모른다. 여전히 웃음 속에 갇힌 여자들의 시간, 타오르다 멈춘 순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결국 다시 그곳으로 향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확인해야 했다. 서면 뒷골목. 밤늦은 시간이라 길거리는 한산했다. 불빛은 희미했고 술 취한 사람들의 웅성거림만 멀리서 들려왔다. 그리고 낡은 건물이 어둠 속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번과 다를 바 없이 서 있었다. 삐걱이는 간판, 검게, 변색된 벽, 그리고 문 앞에 놓인 작은 등불.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얼굴을 덮쳤다. 오래된 목재 바닥이 내 발밑에서 울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했다. 처음 들어섰을 때와 달리 복도는 더 깊어져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 불빛을 켰다. 바닥에는 오래된 신발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희미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다. 손으로 더듬어 보니 긁힌 흔적이었다. 살려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숨이 막혔다. 벽에 남은 목소리들이 아직도 울부짖고 있는 듯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노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오며 낡은 기침을 내뱉었다. 또 왔구나. 기억하려는 거냐? 아니면 잊고 싶은 거냐? 나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은 누구죠? 왜 여자들이 웃으며 울고 있습니까? 노파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흐릿하게 웃었다. 이 골목은 오래전부터 여자들의 눈물로 젖어 있었다. 손님에게 버려진 자들, 빚에 묶인 자들, 돌아갈 곳 없는 자들. 그들을 받아주는 곳이 필요했지. 그래서 여인숙이 있었다. 쉬어가는 곳이 아니라 버려지는 곳, 그리고 태워지는 곳. 나는 숨을 삼켰다. 태워진다는 말이 마음을 찔렀다. 화재, 당신이 그들을 불태운 겁니까?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불은 이미 오래전부터 타고 있었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불태운 거야. 이름도 남기지 않고 기억도 지우고 나는 그저 그 불씨를 모아 안고 있었을 뿐이다. 그 순간 복도의 양옆문들이 하나둘 열리며 여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들은 화장을 짙게 하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번져버린 눈물이 흘렀다.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다. 그녀들은 동시에 말했다. 기억해줘. 우리를 지워버리지 마. 나는 온몸이 떨렸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오래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신문기사 속 화재, 불길 속에서 울부짖던 여자들, 경찰 기록에조차 남지 못한 이름 없는 실종자들, 모두 잿더미가 되었고 세상은 그들을 모른 척했다. 여인숙은 단순한 귀신의 공간이 아니었다. 기억조차 허락받지 못한 자들의 무덤이었다. 나는 목이 메인 채로 속삭였다.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여자들의 웃음이 사라졌다. 대신 깊은 울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노파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네가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야겠지. 그리고 순간 내 시야는 뒤집혔다. 복도는 불길에 휩싸였고 뜨거운 열기가 나를 삼켰다. 여자들의 비명과 웃음이 뒤섞여 들려왔다. 나는 그 속에서 울부짖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이 스며들었다. 적어도 이제 그들은 잊히지 않을 것이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차가운 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다. 핸드폰 불빛은 꺼져 있었고 주변은 적막했다. 여인숙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는 텅 빈 골목 한복판에 혼자였다. 하지만 내 주머니 속에는 낯선 물건이 들어있었다. 오래된 은빛 머리핀. 그리고 그 표면에는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있었다. 나는 알았다. 그들이 나를 통해 세상에 남으려 한다는 걸. 그들의 목소리를 내 입을 통해 퍼뜨리려 한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 귀에 다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보다는 묘한 책임감이 따라왔다. 나는 속삭였다. 좋아요.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제 몸까지 가져가지는 마세요. 그러나 대답 대신 내 등 뒤에서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졌다. 차갑고 가늘며 너무나도 많은 손들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여인숙에 다시 가지 않았다. 아니, 갈 수 없었다.
분명 내 발로 들어간 건물이었지만 돌아왔을 때 그곳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골목 어귀에는 오래된 창고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었고 내가 보았던 간판이나 문, 불빛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여인숙은 없어지지 않았다. 단지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지워졌을 뿐 여전히 나의 어딘가에 남아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방 안은 적막했지만 내 귀에는 분명히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불문을 열고 음악을 틀어도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공기 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듯했다. 책상 위에 놓인 은빛 머리핀은 내가 그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때때로 그 머리핀은 스스로 미세하게 흔들리곤 했다. 그럴 때마다 웃음소리도 점점 커졌다. 며칠이 지나자 나는 일상에서 작은 균열을 느끼기 시작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내 옆자리에 앉은 여자의 손목에서 타버린 머리핀과 같은 흔적이 보였다. 지워지지 않은 불자국.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면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회의실에선 동료들이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 속에서 분명히 술집 아가씨들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다들 평범하게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지만 내 귀에는 뒤엉킨 웃음과 울음이 함께 들렸다. 나는 점점 미쳐가는 게 아닐까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단순한 환각이 아님을 알았다. 그들은 이제 내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있었다. 밤에는 더 심각했다. 거울 속에서 내 얼굴이 낯선 웃음을 짓는 것은 이제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다. 처음엔 거울을 깨부수었지만 새로 산 거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웃고 있는 건 분명 내 얼굴인데 내 눈동자 속에는 내가 아닌 다른 여자들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어느 날 잠결의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장면을 보았다. 내 방 한가운데에 수십 명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 화려한 옷, 번진 화장, 그리고 강제로 붙잡힌 듯한 웃음. 그들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를 대신해 살아줘. 그렇지 않으면 네가 우리의 자리가 돼야 해. 나는 땀에 젖어 깨어났다. 방 안은 적막했지만 바닥에는 희미한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분명히 누군가가 이 방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였다. 나는 결국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가셨군요. 그들은 당신을 통해 세상에 남으려는 겁니다. 잊힌 자들의 목소리가 당신을 통로로 삼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사라지기 전에. 그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을 끝까지 안고 가든지 아니면 끊어내든지. 하지만 끊어내는 건 대가가 클 겁니다. 여인숙은 쉽게 사람을 놓아주지 않아요. 나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들의 웃음은 점점 커졌고 나는 그 웃음에 잠식당했다. 출근길에도 식사 중에도 심지어 잠시 눈을 감은 순간에도 그 웃음은 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나는 밤늦게 퇴근해 집에 들어왔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 신발장 위에 작은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낡은 구두. 불길 속에서 본 것과 똑같은 구두였다. 순간 내 몸은 얼어붙었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멈춰섰다. 책상 위 은빛 머리핀이 여전히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 곁에는 또 다른 물건이 있었다. 불에 그을린 립스틱, 그리고 희미하게 갈라진 작은 거울. 나는 알았다. 그들이 하나씩 자신들의 흔적을 내 방으로 가져오고 있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 이 방이 곧 여인숙이 될 거라는 걸. 그 순간 방 안 가득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자들의 얼굴이 벽마다 겹쳐 나타났고 천장과 바닥에서 손들이 뻗어나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었다. 그리고 속삭임이 들려왔다. 곧 알게 될 거야.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했잖아. 나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하지만 웃음은 내 머릿속에서 터져나왔다. 그날 이후 나는 서서히 깨달았다. 여인숙은 단순히 그곳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매일같이 그들의 물건을 발견했다. 머리핀, 구두, 립스틱, 거울. 그리고 이제는 빗자루에 걸린 낡은 치마까지.
그것들은 내 집 안 구석구석에 놓여 있었고 내가 치워도 다시 나타났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집안을 정리하듯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오는 것 같았다. 점점 내 방은 여인숙과 닮아갔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퍼졌고 벽지는 알 수 없는 얼룩으로 물들었다. 창문을 열면 바깥 풍경이 보이지 않고 대신 어두운 복도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나는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외부 세계는 점점 흐릿해졌고 사람들과 나눈 대화조차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들의 목소리는 멀어지고 대신 여인숙의 웃음과 울음이 더 선명하게 내 귀를 채웠다. 어느 날 거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던 얼굴이 드디어 움직였다. 그것은 내 얼굴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아닌 얼굴이었다. 화장이 번져 있었고 입술은 억지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 얼굴이 내게 속삭였다. 이제 네 차례야. 나는 소리쳤다. 안 돼. 나는 당신들이 아니야.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러자 웃음이 방 안 가득 번졌다. 벽마다 천장마다 바닥마다 여자들의 얼굴이 겹쳐 나타나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들은 웃으며 동시에 울고 있었다. 기억해달라 했잖아. 살아있는 네가 대신 웃어주면 되잖아. 나는 무릎을 꿇었다. 너무나 무거운 책임감이 내 어깨를 짓눌렀다. 그들을 외면하면 나는 배신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받아들인다면 나는 나 자신을 잃을 것이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은빛 머리핀이 번쩍였다. 손에 쥐자 불길 속에서 울부짖던 여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타오르는 방 안, 닫히지 않는 문, 끝내 나가지 못한 이들. 그들은 귀신이 아니라 단순히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들이었다. 나는 흐느끼며 속삭였다. 알겠습니다.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하지만 웃지는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강제로 웃었던 그 미소는 이제 내가 대신 지어주지 않겠습니다. 대신 당신들의 진짜 울음을 그대로 남기겠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웃음소리가 맑고 대신 길고 낮은 울음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비명도 아니었고 절규도 아니었다. 아주 오랫동안 억눌렸던 진짜 목소리였다. 노파의 그림자가 문가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차분했다. 네가 선택했구나. 웃음 대신 울음을 기억하겠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러자 여자들의 얼굴이 하나둘 사라졌다. 벽도 천장도 바닥도 원래의 방으로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면 이제 네가 우리의 이야기꾼이 되는 거다. 잊히지 않게 네가 전해라. 그리고 모든 게 멈췄다. 나는 정신을 차려보니 다시 집안에 혼자였다. 냄새도 얼룩도 웃음소리도 사라져 있었다. 그러나 책상 위에는 여전히 은빛 머리핀이 놓여 있었다. 불길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알았다. 끝난 게 아니라고. 단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내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들어주길 바라며 그들의 이름 없는 산과 사라진 웃음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괴담이라 부를지라도 나는 안다. 이것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기억이라는 걸. 그리고 가끔 밤이 깊어질 때면 여전히 귓가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그것은 나를 집어삼키려는 웃음이 아니라 내가 대신 짊어진 울음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읽고 그들을 떠올린다면 그 순간 여인숙의 문은 완전히 닫힐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아직 그들은 내 안에서 웃고 울고 있다. 기억해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다시 들었다.